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진주에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구조 해석이라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네,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금속이 금속이라든지 뭐 고분자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소재들을 이제 어떤 한 이제 공정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건데 어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 이 공정에 대한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소재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원인들을 어, 파악을 해가지고 소재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해가지고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사실 제일 간단 아바쿠스 의 이제 스튜던트 에디션을 이용해가지고 스튜던트 에디션을 이용을 해서 제품의 가장 소재 특성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평가법이죠. 네, 일축 인장 시험에 대한 전산 모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바쿠스 소프트웨어 자체가 뭐 굉장히 좀 간단한 이제 기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좀 상당히 복잡한 기능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원래 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학습을 하려면은 한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는 이것만 해야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에 요게 좀 진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간단한 것들 위주로만 좀 진행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축 인장 시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공정들 있죠. 앞에서 이제 봤던 이제 압출이라든지 인발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그 아변과 같은 공정들도 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공정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14주차 때 진주에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압출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아바쿠스에 대한 실습을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에 압출 인발 등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의 소재 프로세스 공정들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정이죠. 네, 아변 공정에 대해서 어, 아변 공정에 대한 이제 실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 아변 공정도 사실 크게 나누게 되면은 냉연이라고 해가지고 네, 상온에서 이제 공정을 진행하는 내용과 이제 열연이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고온에서 공정을 진행하는 공정들이 있을 건데 이게 사실 공정을 진행을 했을 때 뭐 기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인곳 하나를 이제 균질화 처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을 만든 공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소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크게 있던 결정립들이 이제 아변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는 형식으로 이제 결정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 결정들이 형성이 될 때에 나타나는 이제 거시적인 차이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형성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뭐 공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아변이 잘 되고 어떻게 했을 때 아변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그 아변을 했을 때 거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뭐 결함이라든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강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변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아변을 이제 상온에서 진행을 하는 냉연 공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고온에서 진행을 하는 열연 공정이 있을 건데 각각의 공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변을 진행을 했을 때 모든 재료들이 이제 아변이 잘 되지는 않겠죠. 모든 재료들이 아변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아변 중에 결함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함들이 나타나는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냉연 공정 그리고 열연 공정도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특히 냉연 공정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어, 강도는 되게 높은데 연신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존재를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냉연 공정을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둔 처리라고 해서 열 처리를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내부의 그, 그 냉연 소재들을 좀 약간 연신율을 회복시켜주는 좀 풀어주는 과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풀어주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열처리다 보니까 이 열처리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 아변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아변 공정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다시피 뭐 인곳을 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롤을 시켜서 이제 판재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주조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는데요. 이 주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몰드에 이 용융된 친구들이 다 차서 이제 인곳과 비슷한 상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요 인곳을 이제 아변에다 쭉 밀어가지고 그 아변 형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초기 이제 형상을 좀 만들어가지고 슬랩이라든지 뭐 빌렛, 블룸과 같은 1차적인 형태로 가공을 하고 요 가공된 그 소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슬랩 같이 이제 얇고 넓은 이제 판재 형과 유사한 형상의 제품들은 이제 뭐 열연을 한다든지 이제 냉연을 한다든지 하는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트립과 같은 아주 얇은 박판을 만드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스케이프 공정이랑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판재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공정 중에 하나인 이제 롤 포밍이라고 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롤 포밍과 같은 유사한 형상의 이제 유사한 그 공정을 활용을 해서 이제 판재를 특정 형상으로 그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파이프 형상의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롤로 한 번에 쭉 말고 이 말린 부분을 용접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혀 있는 요 플레이트 아변 공정은 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아변이라든지 열연 공정, 냉연이라든지 열연 공정이 모두 다 여기 해당이 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판재를 만드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빌렛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빌렛이랑 블룸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선재를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재를 만드는 공정을 확인을 했을 때, 어,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튜브 형태로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그냥 막대기로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이제 특정 형태의 바로도 이제 형성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봉제라든지 선제의 특정 형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공정이 이제 빌랩 기반해서 이제 공형 아변을 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룸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 친구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H빔이라든지 그 레일과 같은 이제 I형의 이제 선제들을 이제 만들 때 다음과 같은 공정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 주로 이제 인곳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철강 회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그 컨티뉴어스 캐스팅을 해가지고 네, 쭉 밀어서 이제 인곳을 어느 시점에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곳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아변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공정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뭐 굳이 이렇게 자를 필요가 있냐? 우리 그냥 아변까지 쭉 다 한 번에 다 해버리자는 컨셉으로 실행을 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컨티뉴어스 엔들리스 밀링이라든지 뭐 그런 공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공정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이제 주조에 대한 내용하고 연속 주조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뒤에서 같이 이제 여기서 해당되는 이제 플레이트 공정, 그러니까 아변 밀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판재를 만드는 공정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혼합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정을 혼합을 하게 되면은 원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 주조를 해서 인곳을 잘라내 각각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잘라내서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아변 공장으로 이제 밀어 보내 가지고 얘네들을 아변 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공정들을 한 번에 그 조합을 하게 되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이제 판재들을 쭉 뽑아내 가지고 그 판재들을 바로 커스터머들한테 그 소비자들한테 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기본적인 그 아변에 대한 플로우 차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변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뭐 앞에서 다양한 이제 아변 공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아변 공정을 했을 때 가장 그 결국에 모든 정의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소재를 롤 사이로 통과를 시키면서 압축을 가해서 뭐 소재의 단면적 감소를 시키고 형상 변화를 유발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뭐 소재의 단면적 감소를 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왼쪽 위에서 보듯이 판재를 판재의 두께를 줄이는 공정도 있겠지만은 이제 형상 변화를 유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튜브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I 빔이라든지 H 빔과 같은 이제 빔 형상의 제품들을 가공을 하는 것 역시도 아변에 모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판재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판재의 두께가 상당히 다양할 겁니다. 뭐 어떤 판재들은 이제 굉장히 얇은 그 거의 폴과 비슷한 형태의 판재도 있을 거고 어떤 판재들은 이제 상당히 매우 두꺼운 판재들이 존재를 할 건데 이 두께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는 판재의 어, 구분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후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박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mm 이상의 상당히 두꺼운 두께를 가지는 판재로, 요런 판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배에 이제 선체가 이제 상당히 두껍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원자로 겹벽같이 이제 굉장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겹벽들 만드는데도 이런 두꺼운 후판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6mm 이하의 얇은 두께를 가지는 이제 판재들을 박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후판과 달리 박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성형을 하면은 잘 찌그러지겠죠. 아무래도 얇으니까 잘 이제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상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자동차라든지 주방기기라든지 가전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 활용되는 판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대개 한 1mm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1mm 내외 정도 되는 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본네트 열어보면 판재들이 굉장히 얇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판재들 트렌드 자체가 더 얇게 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경량화 문제들이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판재를 한 0.4에서 0.5까지 굉장히 얇게 만들어서 만약에 결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성형이 잘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성형 해석을 했을 때 성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형을 했는데 크랙이 터지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 크랙이 터지는 경우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내부에 게재물이라든지 불순물 같은 게 존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게 두께가 1mm일 때는 이런 게재물들의 그 약간 이제 성형할 때 변형이 집중이 돼도 얘네들이 터지진 않았는데 얘네가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얘네들 중심으로 이제 변형이 집중이 돼서 터지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 터지는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성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압연을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압연하고 이제 판재의 품질을 확인을 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이런 게재물이고요. 네, 그 게재물에 따라서 이제 박판의 품질이 갈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압연을 이제 네, 압연의 이제 형상에 따라서도 이제 압연 카테고리를 바꿀 수가 구분할 수 있을 건데요. 우선 평판 압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왼쪽 위에 보는 우리가 흔히 보는 판재를 가공하는 압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재라든지 박판을 이제 밀어내는 공정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압연할 때 닿는 면적들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면적이 크다는 의미가 이제 마찰이 존재를 할 때 얘네들이 빨려 들어가기 상당히 쉽다는 건데 쭉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상당히 공정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 말인즉슨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많이 활용이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냉연 공정도 있고 열연 공정이 있을 건데 상온에서 그 압연을 밀게 될 경우 열연이라든지 다른 단조, 압출에 비해서 표면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표면 조도를 획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정을 이제 대량 생산 공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오른쪽에서 뭐 튜브형이라든지 I빔 아니면 H빔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요 빔들을 만들 때에 빔과 같은 이제 구조형 선재를 만들 때 결국 형상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형상 변화가 나타나는 압연 공정을 우리가 형상 압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 형상 압연 공정을 할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롤은 이런 식으로 평평했는데 그 평평한 롤로는 이제 판재밖에 못 만드니까 이 중간을 이제 파버리는 형식으로의 이제 그 공형 압연 공정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공형 압연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공형 롤이라든지 공형 압연 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H빔이나 I빔 같은 공정들도 만들 수 있을 건데 H빔이나 I빔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롤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형 롤을 만든다든지 장비 구축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위상하 롤만 필요했었는데 옆에 롤들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구축 비용들이 상당히 좀 높아진다는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에 대한 카테고리가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연 공정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그리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롤 두 개만 갖다 놓고 그 롤을 밀게 되면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그 압연 공정을 했을 때 힘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압연 롤 밀림이라든지 그 뒤로 빠져나오는 힘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서포터 롤들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압연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포터 롤들을 이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그 압연을 할 때 적은 힘을 쓰더라도 이제 어, 보- 다른 이제 부족한 백업 롤들이 이제 힘을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어, 작은 힘으로 압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요. 물론 실제 이제 우리가 롤을 좀 여기 단순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압연된 롤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작고 여기는 점점 커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큰 데서는 이제 굉장히 천천히 돌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요 안쪽에서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힘을 엄청 많이 받는 형식으로 이제 그 압연이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네 백업 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소재의 생산을 돕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압연 공정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공정들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공정이 결국에는 이제 대량의
판재를 만드는 공정이다 보니까 평판 아변 공정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인데요. 일단 평판 아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회전하는 롤 사이로 이제 소재가 들어와서 압축을 받아서 두께가 감소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인곳이 들어오면은 인곳의 두께가 점점 얇아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판이라든지 이제 박판으로 가게 될 건데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롤을 하나밖에 안 그렸지만은 롤 한 번에 이렇게 아변을 하게 되면은 거의 깨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롤들을 여러 개를 이제 미를 배치를 해가지고 점점 좀 얇아지는 식으로 이제 아변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변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재 속도라든지 폭 같은 경우는 이제 롤 사이를 지나면서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공정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폭이 뭐 옆으로 엄청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 폭이랑 두께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 폭이 증가하는 폭 자체는 증가한 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롤 사이를 지나면서 이제 폭이 미량은 증가를 하게 된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결국 이게 그 시편이랑 롤이 이제 맞닿아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맞닿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마찰이라든지, 그리고 이 롤이 점점 이제 반경이 커져가지고 이 맞닿는 면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빨려 들어갈 처음에 이제 마찰이 빨려 들어갈 때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게 통과를 할 때는 이 마찰이 오히려 그 장애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들을 막기 위해서 그, 그 최대 압파량을 점점 이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찰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생기게 돼서 이제 그 장애물처럼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어, 최대 압파량이 이제 점점 증가를 해가지고 어, 결국 아변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소재의 양에 비해서 그 소재의 양에 비해서 이 압파량이 점점 소재의 강도에 비해서 이 압파량이 높아지게 되면 거의 아변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압파력을 최대한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롤 사이에 마찰력을 감소를 시켜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마찰력 감소시키면 처음에 빨려 들어가긴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이제 어차피 이게 빨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마찰력을 줄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월크 롤의 크기 감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백업 롤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 이 백업 롤들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힘을 쭉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요 롤의 크기를 점점 줄이게 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접촉 면적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마찰과 이제 롤 반경에 의한 이제 압파량 증가를 억제를 시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압파율 역시도 이제 뭐 처음에 이게 한 번에 압파를 많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10%, 10%, 10%, 10%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아파율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 때 아무래도 좀 더 적은 힘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평판 하변에서 아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냉형 공정이랑 열형 공정을 비교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냉형 공정이 힘이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재의 강도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강도를 경감을 시켜서 전반적인 압파에 필요한 힘을 네, 줄여주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아변 방향으로 이제 쭉 당겨주는 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당겨주게 되면은 이제 압축 방향으로 항복 응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축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1축에서 압축을 받는 것보다는 그 힘이 상대적으로 좀 분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을 좀 분산시켜 가지고 이제 그 아변이 나타날 때, 아변이 진행될 때 필요한 힘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컨셉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아파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통상적인 아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요약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판 아변을 할 때 이제 속도가 다른
그 생산 공정들에 비해서 매우 좀 빠른 공정이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롤이 상당히 이제 일정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치수 정확도 역시도 굉장히 우수한 공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품 가공에 있어서 가장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이 진행이 될 때 그 롤에 의해서 이제 두께라든지 형상 변형 그리고 마찰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서 재료가 이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그 롤에 이동하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파율 제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그 재료 그 나오는 이제 판재의 성질에 가장 크게 요소를 미치는 요소 중 하나가 아파율도 있겠지만은 공정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 온도가 상온인 경우 이제 주로 이제 냉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공정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해진 경우 이제 열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연 공정하고 열연 공정 사이에서의 그 공정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냉연에서는 이제 주로 뭐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뭐 그 원래 이제 소재 안에 있는 그 결정립이라는 성분들이 이제 변형을 받으면서 깨지게 되는데, 요 깨진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이제 강도는 증가하겠지만 연신율이 상당히 크게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판재가 뭐 그냥 냉연한 그대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열연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파괴가 됐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현상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뒤에서 열처리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열처리가 돼서 이제 재결정이 일어날 때, 네, 재결정이 일어나면서 판재가 나타나게 되면은 요 판재가 다시 이제 강도랑 연신율이 어느 정도, 강도는 이제 좀 떨어지겠지만 연신율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는 데 상당히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에 의해서 이제 요런 두 가지의 이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변 공정을 할 때 이제 판재만 변형이 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판재 역시도 그 금속 판재 역시도 상당히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 판재에 의해서도 역으로 이제 롤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결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 롤 밴딩이라는 문제가 있을 건데, 원래 롤이 한 축으로 이렇게 축이 맞춰져 있는데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옆에 끝에서는 이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롤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휘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휘게 되면은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소재의 두께가 뭐 균일한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약간 배부른 형상처럼 이제 일정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변 롤이 이제 변형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역으로 이게 소재들 빠져나가고 나면은 원래는 이제 굽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굽어지면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게 그러지 못하고 평탄해지는 현상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들도 존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은 이 축들이, 네, 백업 롤까지도 계속 변형이 되게 되면은 이 축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기기 전체에 이제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 그 아변 장비마다 이제 소재를 변형시킬 수 있는 최대 압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압파율을 오버하는 이제 소재들을 아변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문제들 역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변을 이제 쭉 진행을 했을 때 그 결함들, 그 롤에서도 결함이 발생을 하겠지만은 결국 이제 나오는 판재들에서 결함이 존재를 하냐 안 하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요약을 드린 슬라이드인데요. 아변 결함으로 가장 나타날 수 있는 제 네 가지의 대표적인 결함이 위에서 보는 네 가지: 웨이비 엣지, 지퍼 크랙, 엣지 크랙, 엘리게이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결함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아변된 그 판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 존재를 할 세기형으로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요 바깥에, 네, 표면으로부터 파고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고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뭐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못할 거고 얘도 거의 사용을 못할 거고, 엣지 크랙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크랙이 나버리면 요 부분들을 이제 자르고 써야 되는데 그러면 로스가 상당히 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표면 상태가 떨어진다든지 제품 강도, 성형성, 가공성 등의 이제 영향이 좀 상당히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잔류력 같은 경우는 네, 그 롤 사이에 상당히 좀 불균일한 변형이 발생을 할 때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열간 압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잔류응력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냉간 압연에서는 이 그 소재가 변형이 일어날 때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응력 상태랑 이제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응력이 좀 차이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어, 압연하고 난 후에 이제 뒤틀린 현상,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뒤틀린 현상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뒤틀린 현상이 제일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 웨이비 엣지 같은 경우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압연이 발생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그 영향을 크게 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롤 케이스가 이제 롤 직경이 크고 아파열이 큰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마찰이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찰이 큰 경우를 고민을 하게 되면은 소재 내부까지 이제 잔류응력 분포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여기를 경계면으로 해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엘리게이터링과 같이 판재가 양옆으로 이제 쭉 갈라지는 그런 결함들 역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압연 공정들을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압연 공정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요소 중 하나가 이제 바로 또 온도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 온도가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온에서 압연을 밀게 되면은 강도는 높아지는데 이제 연신율이 떨어지고, 반면 이제 그 열연 공정 같이 온도가 좀 높아진 상태에서는 강도는 그 냉연 공정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지만 연신율은 높아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약간 그 재료적인 소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냉연을 했을 때랑 이제 열연을 했을 때 그 내부에 발생하는 조직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조직 차이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열처리 쪽으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냉연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의 밀도 증가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래 그 조직들이 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인곳 이런 식으로 이제 그대로 쓴 경우가 잘 없죠.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오래된 자료다 보니까 이제 연속 주조를 하는 거를 기준으로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압연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압연 이전에 어 압연 이전에 그 한 번 더 압연 이전에 저걸 그 균질화 처리를 해가지고 조직들을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동일하니까 그 부분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냉연을 진행을 했을 때는 전이 밀도가 높아지고 이제 결정립에 파괴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파괴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결국 소송 변형이 한번 걸린 겁니다. 네. 소송 변형이 한번 걸린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송 변형이 안 걸린 상태일 때보다는 강도가 높아져 있고, 우리가 인장 곡선을 생각하게 되면은 한 요 정도까지 이제 변형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기 강도가 이제 처음에 항복 강도보다는 이때가 훨씬 더 높아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고, 대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이미 이제 변형을 한번 했으니까 남은 변형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연신율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그 추가적으로 열 처리를 한 번 더 해서 얘네들을 풀어주는 거,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이제 열연 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초기에 이제 변형이 일어날 때는 이제 냉연 조직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가 계속 높다 보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변형이 일어나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이제 통과하면서 시작이 되고 이제 이제 후기가 되면 다시 이제 재결정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결정립이 성장을 해서 이제 상당히 좀 미세한 결정립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후기 변형에서 이제 열연 조직들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고, 자, 디파트에서는 이제 그 열처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그 열처리의 기본적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열처리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냉연 공정 이후에 제가 우리가 흔히 열처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열처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 어려운 말로 적어 놓긴 했습니다. 제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변형된 상태의 금속에 이제 변형된 금속 아니면은 뭐 주조되는 금속이라든지 상당히 균일하지 못한 금속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금속들의 온도를 가해가지고 그 조직을 좀 안정하게 만든다. 뭐 균일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실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균일함이라는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열처리 공정을 했을 때 뭐 조직을 약간 불균일하게 만들 수도 있는 기술들이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뭐 균일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어떤 좀 약간 조직을 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을 가해주는 공정들을 우리가 열처리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처리 공정이 진행을 했을 때 그 그 가장 중요한 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가공했을 때 발생한 이제 경도라든지 강도 증가를 강도 증가, 그리고 반면 발생을 하게 되는 이제 연신이라든지 충격 인성 감소를 상쇄시켜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게 흔히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직이 상당히 불균일한 조직이 그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격자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 격자들이 뒤틀린 것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뒤틀린 거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를 이제 안정하게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가열 온도라든지 유지 시간 그리고 냉각 속도에 따라서 열처리 종류에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담금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크게 5가지 종류로 좀 그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담금질이라고 해가지고 금속을 이제 좀 고온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물이라든지 기름에 좀 급냉을 시켜서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흔히 우리가 그 대장장이들이 망치 가지고 제품을 두드려 가지고 그 담금 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두드려서 단조랑 비슷한 공정을 해가지고 이제 물에다 담그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뜨인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온에서 열처리를 해가지고 냉각하는 공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린 공정은 이제 가열하고 난 다음에 공냉이라든지 표준 상태에서의 미세 조직을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린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금속을 가열해서 좀 천천히 냉각시키는 공정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천히 냉각시키는 공정들에 대해서 어, 어,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어 처리라는 공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쪽이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같이 그 내부의 온도가 동일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조직이 좀 쉽게 바뀌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런 재료들 내에서 조직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시어 처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처리 공정에 크게 4가지 요소를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담금질, 뜨임, 불림, 풀림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담금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를 일정 온도로 좀 가열을 해가지고 하고 빠르게 이제 냉각을 해가지고 소재의 경도를 높인다든지 이제 균질한 소재를 얻어내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뜨인 공정 같은 경우는 담금질 처리 후에 이제 추가 그 경도가 높고 이제 연성이 낮은 소재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저온 열 처리를 해가지고 살짝 풀어주는 과정, 살짝 이제 연화를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 재료에서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철강 재료 같은 경우는 오스테나이트와 온도 이하에서 그 제가열을 통한 이제 연성 확보를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템퍼링 공정이 이제 그 베이나이트 조직을 이제 획득하는 공정이 되겠고, 그리고 마르템퍼링 공정이 마르텐사이트 변태 후에 템퍼링을 통한 이제 뒤틀림을 최소화시켜서 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연성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린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표준 조직으로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한 열 처리 과정이고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재료를 이제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공냉을 해서 좀 균일한 미세 조직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풀링 공정 같은 경우는 소재의 연화라든지 잔육력 제거 등을 위해서 이제 수행하는 열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열 처리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연화 풀림, 응력 제거 풀림이라든지 완전 풀림과 같은 공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공정들을 이제 일정 온도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그 논행을 해가지고 소재를 최대한 좀 연화시키기 위한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 처리에서 조직 변화가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그림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크게 3단계의 그 열처리 온도가 이제 점점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크게 3단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변화가 바로 이제 결정 회복, 재결정, 결정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 회복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 회복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냉연 공정에서 이제 파쇄되는 이제 조직들이 어, 약간의 이제 풀림 현상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풀림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 그 기계 특성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부의 잔류력을 이제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재결정 현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재결정 현상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재결정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파쇄된 조직들 사이에서 파쇄되지 않은 조직들이 새로 이제 성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약간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 조직이 형성이 되는데, 이 조직이 형성이 되면서 기계적 특성이 이제 원래 파쇄됐던 게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니까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내부 잔력력이 해소가 되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그 새롭게 형성된 조직들이 다시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원래 이제 연성이 조금 애매하게 낮았었는데, 이 연성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돼서 원래 그 이게 변형이 되기 전 상태랑 이제 원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단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단계랑 3단계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보이진 않지만은 요 2단계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함께 확인을 할수. 자, 그래서 이제 열 처리 후에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변화를 나타내게 될 건데요. 1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회복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냉각 가공에 의해서 변형된 조직이 일부 이제 회복이 되는 일부 이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오는 변화량 자체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제 기계적 특성이 막 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조직 내에 이제 잔육력이 좀 빨리 해소되는 장점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단결정에서 이제 회복되는 현상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등온에서 이제 성질이 회복되는 것보다 어, 네, 등온에서 성질이 회복될 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에 좀 의존하는 경향성도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10분만 회복하는 거랑 뭐 20분 회복하는 거랑 회복하는 게 쭉 차이가 날 건데, 뭐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지만은 이제 시간에 의해서도 이런 영향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조직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 이런 식으로 특이한 구조들이 형성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하고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재료 공학적인 심화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열 처리 후 조직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재결정이 이제 제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재결정이 일어날 때의
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재결정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열 에너지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전이 밀도를 갖는 재결정 핵이 생성이 되고, 이 핵이 생성이 되면서 특성에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반응성, 특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재결정이 발생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이제 좀 천천히 발생을 하다가 이제 점점 빨리 진행이 되다가 다시 느리게 진행되는 이런 3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과연 얼마나 됐을 때가 재결정이, 네, 얼마나 이제 그 재결정이 진행이 됐을 때 그 재결정이 완료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이제 재결정 온도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재결정 온도라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뭐 변형이 많이 된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직들 사이에서 다시 그 회복이 일어나서 재결정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재결정이 나타났을 때에 95%의 기지가 1시간 안에, 네, 요게 바뀔 때에 그 온도가 바뀔 수 있는 온도가 그 재결정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 60분이라고 돼 있는 기준이 있을 건데, 요 60분이 됐을 때 이만큼은 이제 최소한 이만큼은 이제 다 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에 의해서 이제 재계정 온도를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말인즉슨 이제 소재 내에 이제 변형량이 이런 재결정 온도는 이제 소재의 고유한 특성인 것도 있지만은, 소재의 변형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재결정 온도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온도 의존성 자체는 이제 냉각 가공량에 의해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여기서 그림 그렸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냉각 가공량에 따라서 이런 그 재결정의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결정이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결정립 성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결정립 성장이 일어날 때는 그 일단 재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시 굉장히 작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작아진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커져가지고 결정립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크기가 커지게 될 때 경향성을 보게 되면은 시간하고 이제 상당히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 상태에서의 결정립 성장은 선형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평균 결정립 크기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간에 이제 약간 좀 완전 선형은 아니고 약간 조금 처음에는 이제 좀 빨리 진행되다 점점 천천히 이제 선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시간과 이제 결정기 크기 사이의 관계 역시도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소재의 고유한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소재에 따라서 좀 약간 편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미세 조직 상태에 따라서 이제 결정기 성장에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내부에 개재물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 개재물들을 이제 결정립들이 뚫고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이동이 좀 방해가 돼서 성장이 좀 억제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기 크기가, 네, 크기에 상당히 좀 제약이 형성되는, 네, 그런 문제 역시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기 크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이제 열 온도의 변화 과정에 의해서 변화 과정이 그 조직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다 보니까 그 실제 공정을 처리를 할 때도 공정도는 흔히 이렇게 그리죠. 네, 그래서 온도가 이런 식으로 높아졌다가 아변이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우리 심장 주파수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소선 가공을 표시를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아까 앞에서 배웠던 냉형 공정들은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흔히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열처리 공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열형 공정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벨로를 여러 번 거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 냉형 공정에서는 아까 흔히 얘기했던 이제 결정립들이 그 조직들이 완전 파괴된 형상들이 나타나는 반면, 이제 열형 공정에서는 조직들이 그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재결정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열 처리 과정 자체가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소선 가공이 진행되는 공정을 우리가 열간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열간 아변 공정도 있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열간 단조 공정이랑
열간 압출 공정 역시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 중에 결정 변형이라든지 회복 현상이 이제 동시에 발생을 하게 돼서 회복 현상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동적 회복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그 아변 할 때 그림을 보게 되면 일단 맨 앞 단계에서는 냉연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회복이 발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동적 회복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 재결정 조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재결정 조직들이 나타날 때에 그 특히나 이제 열형 공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제 공정을 하다가 이제 힘이 점점 이제 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 바뀌는 거를 우리가 열간 유동곡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흔히 이 열간 유동곡선을 보고 이제 이 안에 조직이 어떻게 됐겠다라는 거를 예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열강 유동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간 유동곡선 같은 경우는 일정 온도에서 형상 변화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금속의 강도라든지 견역률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공정이 이제 쭉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의 이제 그 과연 재료의 강도가 어떻게 바뀌냐를 보여주는 그 곡선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상태에서는 이제 그 아까 아변 롤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 조직이 파괴가 되죠. 조직이 파괴가 되면서 재료의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 중간 단계부터 어떻게 됐죠? 다시 이제 최대 강도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회복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네, 온도가 높아서 회복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다시 오히려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현상이 이제 다시 이제 뒤로 빠져서 나오면서 재결정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원래 파괴된 부분에 비해서 이제 얘네들이 강도가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강도가 높아지다가 점점 이제 포화가 되다가 오히려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제일 많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게 되면 대략적인 이제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파괴가 되고 이 조직이 파괴가 된 부분들 사이에서 이제 재결정이 나타나게 되고 이 재결정이 나타나다가 점점 이제 그 네, 분율이 커져서 이제 재결정 조직들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변형된 조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변형된 조직 중간에 회복이 시작되는 조직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서는 재결정 핵생성에 의해서 그 재결정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이 재결정이 새로 나타나서 이 조직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동적 재결정 조직을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특히나 이제 열간 아변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롤이 최소한 5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아변이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 아변이 진행이 될 때 첫 번째 한번 패스를 진행하고 다시 회복되고 패스 진행하고 회복되고 패스 진행하고 회복되는 식으로 이게 계속 공정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조직을 이제 찾아가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 미세화라든지 회복을 이제 반복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소재 조직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재 공정들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공정인 아변 공정과 그 아변 공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인 열처리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변 공정에서 이제 말씀드린 요소들 자체가 이제 나중에 그 공정 해석을 할 때 그 많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그 공정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아변롤에서 이제 두께 방향으로 퍼지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 응력 상태랑 이제 좀 약간 관련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그 수식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부분들을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직접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 구조 해석 실습 시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분말 공정들,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사출 승연과 같은 공정들이 많을 건데 그런 그 분말 공정들 위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